이번 슬라이드의 제목은 하이퍼바릭 Theory and Actuality라고 정했고요. 2019년 11월에 서귀포 의사회 학술대회 서귀포 의료원 강당에서 발표할 내용을 유튜브 녹음용으로 다시 편집한 겁니다. 올해 있었던 뉴스 중에서는 이제 고깃집 일산화탄소 중독 뉴스가 있고요. 내용이 한꺼번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입원한 걸로 알려져 있고, 쭉 보시다 보면 의료 원장 인터뷰를 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임상적인 주의점은 이제 진료실을 찾는 일산화탄소 중독은 대부분 이제 환자 스스로가 일산화탄소에 중독됐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참을미나 이제 편두통 등으로 오인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배기가스나 연탄가스로 자살 기도를 해서 후송 이미 진단이 내려진 경우일 거고요. 그 밖에도 이제 페인트, 방리 용제로 쓰이는 메틸렌 클로라이드에 의한 일산화탄소 중독도 있습니다. 한라병원에서 전원된 예가 있었는데 그때 남자 2명 다 일산화탄소 농도가 50이 넘었고요. 이런 염화메틸렌은 생체 내에 전환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배기가스라거나 조리용 가전제품, 먼저 보셨던 그 고깃집 일산화탄소 케이스는 이제 환기가 잘 안 됐던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은 낮은 농도에서도 그 증상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교과서적으로 나오는 이런 체리 레드 컬러는 클래시컬하지만 사실 거의 보기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유아라든가 아니면 진단되지 않은 흔한 경우는 이제 편두통이나 이제 뇌졸중, 급성 알코올 중독증에서 있을 수 있고요. 계절상 난방기를 사용하는 시즌에 응급실로 후송된 두통과 현기증 환자의 5% 정도까지 10%를 첨가하는 일산화탄소 헤모글로빈 농도가 발견되는 경우가 볼 수 있고, 치료 지침에 있어서 아직도 이제 아규멘테이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의료진 간에도 그렇고, 특히 보조 인력과 그다음에 의사랑 이제 간호사들 간에, 그리고 대부분 이제 환자나 아니면 이제 보호자들을 설명하는데 이런 것은 중요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CO 수치가 얼마인데 이 밤에 챔버를 돌려야 하냐, 이제 밤에 나오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팔로우 에비지는 어떻게 되느냐. 다른 모든 중독의 치료가 그렇듯이 이제 환자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중독 물질을 나중에 봅니다. 다시 말하면 중증도의 판단은 어느 정도 농도와 무엇에 노출되었냐를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노출되어 있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보는 거죠. 의식은 깨어 있는지, 깨어 있긴 하지만 명료하지 않진 않은지, 호흡은 정상인지, 생체 증후는 괜찮은지를 봐야 하고요. 당연히 임상 증상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그 수치에 상관없이 즉 치료가 필요하겠죠. 또 한 가지는 환자가 8시간 이상 전에 독소 환경을 벗어났다면, 다시 말하면 닫혀진 차 안에서 번개탄 가스를 마셨지만 일과 구출을 해서, 구출 시간이 중요하죠. 레스큐 타임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되지 않을 거니까. 그리고 계속적으로 산소를 투여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제주시의 다른 병원에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검사했는데 높았다. 그런데 여차저차 해서 이제 지금 이송해서 왔는데, 레스큐 타임부터 8시간이 지났다고 하면 지금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수치를 검사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피를 굳이 찔러서 검사할 필요는 없고, 검사한다고 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고, 다만 이제 이러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검사는 이제 간별 진단이나 디피니탄 진단, 그리고 모탈리티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론은 이제 이러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수치는 처음으로 얻었을 때 정상일 수가 있고, 환자가 입은 손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저희 수준과학 교과서에도 나와 있지만 일산화탄소 노출이 중단된 후 체열까지 상당 부분 지혈이 있게 됩니다. 외국의 지침에 의하면은 일단은 정맥을 잡는 라인으로 먼저 체열을 정맥에 꽂고 그 다음에 이제 피를 역류시켜서 일종의 샘플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인에 남은 피로 검사를 보내기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산소 투여 자체가
뭐 불법이다 뭐 직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많으니까 잘 모르겠고요. 법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 당연히 샘플을 채취하기 전에 산소를 먼저 투여해야 되겠죠. 보통 투여되고 투여해야만 하고. 그리고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은 단순히 그 수치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노출이 중단된 레스큐 타임부터의 경과 시간과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산소 분압으로 있었는지를 계산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노출된 후 뭐 4시간이 지났고 그동안에 100% 산소가 정상화로 투여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노모그래프를 통해서 역산을 해서 제일 처음에 그 최고 일산 농도는 어느 정도였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이 증례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 보시지만 처음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수치는 뭐 거의 정상이라고 볼 수 있죠. 1.1 정도니까. 하지만 도착 직후에 이제 응급실에서 시행한 이제 자기 공명 영상에서 상당히 특징적인 손상이 보이고 심근종 손상도 같이 있고 결국에는 당일 익스파이어 했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수치 1.1 정상이지만 누가 봐도 일산화탄소 때문에 심각한 뇌 손상과 그다음에 심근 손상이 있어서 사망한 경우죠. 수치가 정상 중증이겠죠. 그 밖에 뭐 나는 이렇게 많이 들었다. 뭐 치료표 왜 9번으로 안 하냐. 뭐 인정받은 건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골밀도는 뭐 이거 오도 잘못 낸 거. 최근까지라기보다는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이제 이러한 왜 오해가 있느냐 하면 일산화탄소의 효과가 결국에는 이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헤모글로빈이 일종의 트럭처럼 트랜스포터처럼 이제 폐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뇌라고 특정하죠. 뭐 머리까지 이제 산소를 전달하게 되는데 그 헤모글로빈이 일산화탄소와 결합하게 되면 산소보다 결합력이 높아서 그리고 산소의 전달을 방해하기 때문에 저산소를 초래한다는 거죠. 하지만 뭐 최근이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게 이미 이제 1926년에 이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일단 이제 일산화탄소는 세포 외에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기도 하지만 세포 내에서 마이토콘드리아에도 결합을 해서 이런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은 뭐 실험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일산화탄소는 사이토크롬 알파3 산화 효소나 기타 이제 세포 내에서 결합을 해서 세포 내에서 산소의 사양을 방해하게 되고 심장과 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이토크롬의 친화력은 일산화탄소가 산소에 비해서 9배 이상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일산화탄소는 그 카르복시 헤모글로빈 관련된 산소 운반 시스템, 즉 헤모글로빈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이런 생체 내에서 뇌 대사를 변화시키면서 뇌에 손상을 주게 되는 기타 이제 해당되는 영문 교재. 아까 책은 네가 집필한 책이 아니냐, 네 말은 못 믿겠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이렇게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이 카르복 즉 다시 말하면 일단 혈중 헤모글로빈, 혈중 이산화탄소 헤모글 농도가 매우 떨어진 후에도 뇌 세포 내에 리피드 퍼록시데이션은 굉장히 높아 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조직 내, 즉 뇌세포 내에 미토콘드리아의 결합한 이런 조직 내 일산화탄소의 영향을 완전히 차단하려면 압력이 최소한에서 60피트, 즉 3기압 이상의 산소가 필요하며 완전한 차단은 이제 4기압에서 나타난다. 예, 이거는 제 책이 아니고 외국 책이고요. 사실 제 건 외국 걸 번역한 거. 뭐 굳이 따져보자면 이러한 뭐 산화 요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높은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실험실하고 그다음에 임상적인 랜덤화에서 도 입증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 고압산소 챔버는 위와 같이 운영이 되고 뭐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뭐 A모 병원, S모 병원에는 고압산소 챔버가 없고요. 그 적어도 다인생 챔버는 1인용만 있네요. 없고 그 다음에 뭐 중환자실하고 다인생 챔버를 모두 갖춘 민간 병원은 뭐 남극하고 킹조이즘은 없을 테니까 이렇게 한반도랑 부속도서에 세 곳입니다. 하나는 뭐 제가 고압산소치료 센터장을 맡고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기 객관적이지 않다고 치고 원주 기독병원하고 강릉 아산병원인데 두 군데 다
45피트에서 절대로 중증 이산화탄소를 초치를 하지는 않습니다. 큰일 날 일이죠. 정리해보면 순환 중인 혈액에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낮추는 것. 다시 말하면 피 검사를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떨어뜨리는 것으로는 뇌 손상을 줄일 수 없습니다. 즉 대뇌 조직에 카르복시 사이토크롬을 감소시키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야 뇌 손상을 줄일 수가 있죠. 이와 같은 효과는 정상 압력의 산소, 다시 말하면 뭐 그냥 중환자실에 입원하거나 응급실에 계속 침대에 누워서 그냥 산소 마스크를 산소를 마시는 걸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혹은 45피트 아까 말한 치료표 9번의 이런 치료로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치료는 이러한 효과를 얻으려면 약 압력으로 따지면 3ATA, 3기압까지 가압하여 달성할 수 있고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서 랜덤아이즈 컨트롤 트라이, RCT가 이루어진 압력은 70.5피트였고, 참고 삼아 말씀드리면 노출되는 24시간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서 24시간 이내에 완료한, 즉 노출 이후로 48시간 이내에 치료하고 그 다음에 여기 70.5피트까지 가압했을 경우에는 이런 뇌 손상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실험 입증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NEJM에 벌써 실린 지도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표로 비교해 본다면 정상압에서의 산소 치료, 즉 이제 나살프렁으로 주거나 마스크를 주는 거는 혈중에서 이제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제거할 때는 좀 늦은 반감기 천천히 제거했고요. 그 다음에 DNS 합병증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45피트에서 치료할 경우에는 이제 혈중 제거 반감기는 좀 빠르지만 이제 뇌 조직 내, 즉 뇌 세포 내 마이토콘드리아에 결합한 일산화탄소의 제거는 불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이토크롬 옥시데이스 활성 억제는 굉장히 불충분합니다. 그리고 3기압 이상, 바람직하게는 60피트나 더욱 바람직하게는 70.5피트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빠른 반감기로 그 혈중 이산화탄소가 제거가 되겠지만 뇌 세포 내에 있는 이와 같은 리피드 페록시데이즈나 NAD 같은 이제 옥시데이트 활성을 완벽하게 블록함으로써 이제 뇌 손상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치료표와 이 치료표를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치료 시간이 길고, 그래서 뭐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료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에 가보면 이제 간호사들이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고 그냥 뭐 퇴근하고 집에 가고 그런 경우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45피트 치료 깊이는 이제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 네버린 어프 한 장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가 늦었지만 이제 DNS에 대해서 간략히 얘기를 해보면 이제 뭐 그런 거죠. 과장님 와서 환자 봐보세요. 어제까지는 걷던 환자가 다시 말하면 루시드 피리어드, 일산화탄소에 노출된 후에 의식 명료기, 멀쩡히 깨서 걷고 말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의식이 저하되고 이제 요실금이나 무언장애로 멍하니, 꼭 파킨슨이나 이제 치매에 걸린 것처럼 믿게 되는 문제가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증후가 있고. 이제 신경학적 후유증에 대해서는 뭐 실제로 저희 의료원에도 증례는 있고, 뭐 좀 말씀드리기가 민망하지만 70피트에서 치료한 환자는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합병증은 없었고요. 그 뭐 치료표 9번으로 치료한 경우에서 한 서너 회 정도, 올해는 서너 회 정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명칭은 DNS, 지연성 신경학적 후유증 2차성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결국 일산화탄소 중독의 치료의 목적은 이러한 DNS를 뭐 예방하는 거죠. 뭐 이러한 증상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뭐 짜잘한 내용, 뭐 나는 이렇게 들었다라고 하면은 뭐 마그네슘을 뭐 왜 주느냐, 이거 뭐 왜 주느냐, 그 다음에 뭐 이거 마그네슘이 이제 타로펜인가 봐요. 그래서 뭐 그냥 타미풀 줄까요? 비타민 C. 그리고 치료를 왜 또 과학선사 치료를 왜 2번, 3번 하느냐? 내일 또 해요. 뭐 나옵니까?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들었는데 제 귀가 잘못된 게 아니냐면 이게 참 대답하기가 굉장히 애매하죠. 뭐 물어보는 것 같지도 않고 주어가 없어서 어디서 뭐가 나온다는 건데
뭐 이게 은행 계좌의 잔고 액수랑은 상관은 없을 것 같고 환자의 몸에서 이산화탄소가 나오냐는 거겠죠. 일단 뭐 질문에만 답하다고 하면은 실제로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동물 실험이나 그런 데서는 결국 이산화탄소를 이제 동위원소로 마킹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산화탄소를 노출시킨 실험 동물이 이제 혈중 헤모글로빈 농도가 정상화된 다음에 챔버에 넣어서 돌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제 뇌세포 속에 있었던 이제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로 바뀌어서 그다음에 호기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연구 논문을 뭐 쓰기는 참 좋았지만, 어쨌든 그걸 궁금해한 것 같진 않지만 그거 상당히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는 치료나 우리나라의 고압산소 다인성 챔버를 가진 치료에서는 대부분이 외부 프로토콜대로 진행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처음 치료를 시작하고 24시간 이내에 3번 치료를 하게 되죠. 이 24시간 시간이 중요한 이유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뭐 시카고나 몇몇에서 미국에서 80년대, 70년대 예전 연구에서는 고압산소 치료를 하더라도 DNS에 차이가 없었어요. 유발률. 그 이유는 스터디에 엔롤된 환자가 레스큐 타임부터 7월까지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긴 경우는 뭐 8일 후에 고압산소 치료를 받았던 경우까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배제하고 아예 그 처음부터 이거는 이제 레트로스펙티브, 프로스펙티브한 연구니까 처음에 구출돼서 첫 치료를 24시간 이내에 받았던 경우만으로 이제 연로를 한정시켰을 때 DNS가 확실히 줄어든다는 걸 이제 입증했던 연구. 그 치료 기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알고만트만 있지만 아무튼 현 시점에서 이제 미국에서 고압산소 치료에 대해서 즉 일산화탄소 중독에 대해서 임상 시험이 진행 중이고요. 요 NCT 넘버를 받아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죠. 무작위를 추출해서 이제 전형적인 연구로 이제 첫 번째 한 그룹 하나는 3번 치료를 하게 되고 나머지 그룹은 한 번 치료하게 되고, 그런데 두 그룹 모두 다 초치료는 3ATA에서 시행합니다. 45피트 치료표 9번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제 1인승 챔버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에는 아직은 있기는 한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아예 그 사용 자체를 하지는 않고 전부 다 없어지는 추세거든요. 몇몇 사망이나 폭파해가 있었기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에서 당연히 뭐 정상합산소보다는 고압산소 치료가 유리하다. 그리고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 트라이얼을 확실히 통과한 그런 치료 방법이라는 거를 다시 하고 싶고요. 뭐 보조적인 치료로는 이제 뭐 마그네슘이 굉장히 유용하고, 이거는 이제 뭐 전임상이긴 하지만 일산화탄소를 세포 내에서 이산화탄소 전환을 촉진시키고 그 다음에 반감기를 줄이고 배출가스를 높이기 때문에 잠정적인 주사 가능한 해독제로 생각하게 된다. 이제 그래서 마그네슘을 주는 거고, 당연히 마그네슘 납품 업체하고 전혀 커넥션이 없어요.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참 어이가 없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문제점은 뭐 그러면 비타민이 좋은 거 아니냐 하면서 이제 비타민 C를 막 주려고 달려 있는데, 이 산화된 아스코르빈산은 이제 과산화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산소 독성을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타르펜 떨어졌다고 타미풀 이미 줬다 그러면 좀 곤란하고 그러냐. 다음은 다이빙으로 넘어가서요. 이 임상은 이제 후두결절로 오인된 이제 폐압력 손상이라는 건데, 주소는 이제 뭐 감기 걸렸어요라고 혹은 목소리가 변했어요라고 많이 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내과나 로컬을 찾겠죠. 얘가 이렇게 어쩌저쩌 복잡해서 하여간 뭐 강사를 하겠다고 여기서 열정페이로 2년 전에 내려와서 이제 서귀포에서 이제 사는 그런 대학생 친구인데, 뭐 대학생은 아니죠. 학교는 이제 안 다닌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제 난파선 다이빙을 해서 이제 뭐 하나를 주워 가지고 올라왔어요. 어쨌든 다이빙 끝나고 나서 이제 30분 후부터 이제 가슴 통증이 있었고 숨 쉬면 조금 악화되고, 이제 목소리가 이제 다음날부터 계속 변했기 때문에 진찰을 받았고, 이저저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중격동 기종이 있었다.
이러한 손상이 있게 되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폐포의 파열 때문에 있는 거죠. 기체가 이렇게 진행을 해서 결국에는 이제 중격동의 피하 기종이 점점 커져 기용은 드물고, 최종적으로 보면 이제 중격동 기종, 피하 기종, 그리고 버블이 되돌이 후두신경을 압박해서 목소리 체인지를 가져온 폐 압력 손상으로 진단이 됩니다. 이러한 다이빙 질환은 고압산소 치료를 하진 않고요. 하는 것도 솔직히 살짝 금기일 수는 있습니다. 유일한 예외는 이런 압력 손상도 있지만 상당한 감압을 생략했기 때문에 이제 감압을 마저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 경우는 이제 잠수 이상을 현장에서 판단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해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실제로 뭐 저한테 이제 내과나 아니면은 이제 OS 과장님들이 물어보시는 경우도 이제 해녀가 왔을 때 다이빙하는 가슴이 아프다고 하는데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냐. 해녀들의 문제를 대부분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첫 번째로는 상세 미상의 제재를 너무 많이 복용한다는 거고요. 뭐 예전부터 그래서 뭐 먹는지 얘기도 잘 안 해줍니다. 왜냐하면 뭐 얘기했다가 뭐 얘기하면은 뭐 이게 자기도 생각이 있어서 먹는 건데 뭐 혼난다나 뭐라나. 그 다음에 이제 귀를 항상 막고 조업을 해요. 이퀄을 하지 않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귀마개가 떨어져서 뭐 고막 파열되는 건 둘째 치고라도 이제 웨이드염이나 진두종이 굉장히 많고, 특히 이제 고압산소치를 하러 오시는데 실제로 원인은 뭐 감압병원 아무 상관이 없이 이제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로 이제 계속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고, 이제 비브리오에 대한 강글리오마 같은 게 이제 손에 대부분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인이 또 병원으로 가장 흔한 주소기도 하고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이런 해녀 조업하시는 분들의 의학적인 문제는 뭐 고령에 의한 것이 많고요. 결국 나이에 따른 문제죠. 다른 말로 표현하게 되면 다이빙이나 이런 조업에 따른 문제는 아닌 경우가 많고, 어지러움이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비인후과적인 프로블럼이나 거기에 감염이 겹쳐 있는 경우입니다. 치료는 항생제로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응급하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블랙아웃인데, 이제 조업을 하면서 실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건 해녀 조직 내에서 정어감 이상하긴 한데 조직 내에서 대부분 해결되고 병원에 잘 오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감압병 등을 걱정하는데 문제는 어지러운 거는 귀 손상이에요. 이런 블랙아웃은 아마 기체색조증 같은데 병원에 잘 오지는 않고 대부분 깨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교과서하고는 달리 지금은 거의 근대적인 잠수 슈트를 입기 때문에 저체온증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해녀도 감압병에 걸리냐? 그러니까 결론은 안 걸리지 않냐? 혹은 나는 프리다이버인데, 즉 지식잠수죠. 뭐 프리다이버니까 감압병이 안 걸리지 않느냐? 안 걸린다고 되어 있다. 뭐 등등. 어떤 증례는 뭐 프리다이버인데 의식을 뭐 잃고 왔는데, 뭐 수중에서 의식을 잃으면 뭐 성도의 연축이 와서 물을 흡입하지 않기 때문에 뭐 치료는 필요 없다. 뭐 그런 식으로 뭐 과장님들과 알기 못하는 그런 뭐 자칭 다이빙 강사도 봤습니다만, 같은 다이빙 강사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죠. 어쨌든 지금은 해녀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해녀 갑에 걸리는지 뭐 너희 김병권 네가 쓴 책에 있다는 거는 뭐 못 믿겠다 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 책에 걸린다고 나와 있어요. 워머린 프레셔고 예, 이제 그 아주 유명하신 미국의 그 교수님이 쓰신 거고요. 분량도 400페이지 정도 됩니다. 책이 걸린다고 나와 있고 자세히 생략하고요. 그래서 뭐 이제 반복적인 무호흡 잠수는 이제 혈액과 조직의 질소 축적으로 감압병을 유발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일본에서 MRI에서 많이 보이고, 저희 서귀포 의료원에서도 사실은 이제 재작년까지 MRI가 무료였기 때문에 상당히 고화산소 치료를 받는 해녀들이 MR 많이 시행했고 병변이 없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감압병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기 전에 일단은 여쭤보자면, 이제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신가요? 사랑의 다른 이름이 뭘까요? 아무도 사랑도 한번 안 하고 사시는군요. 바쁘다 보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비특이적인 증상을 주소로 예를 들면 뭐 가슴이 좀 아프다는데 이게 감압병이 아니냐, 어지럽다는데 이게 감압병이 아니냐, 이제 그런 경우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일단은 이제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 하니까 조금 곤란한데 어쨌든 이제 사랑은 아픔이다 라고 이렇게 따져보면 모든 사랑은 아픔이라는 거죠. 사랑이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돼 있으면 아픔이 요만큼. 그럼 이제 명제가 참이면 대우도 참이니까 그쵸? 사랑 아프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겠죠. 이렇게 둘이 사귀는데 야 애인이 야 러버 아프니? 아니 사랑이 아니구나. 많이 아프니? 많이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감압병의 다른 이름은 이제 이합성 척수염이라고 합니다. 뭐 그런 병이 있냐는 모르지만 뭐 이런 책에 나오고 되게 이제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감압병이 다루어지죠. 이 잠수부들이 다리를 못 써요. 그래서 육지에서는 기어 다니거나 휠체어로 이제 물고 다니는 거죠. 하지 근력이 계속 떨어져서. 그래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기체의 색전이라는 거는 이제 버블이 특히 이제 혈관에서 특히 이제 또 동맥에서 이제 기체 버블이 형성돼서 혈전처럼 막는 거고 그와 달리 기체 색전증이 아닌 감마병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척수에 있는 베누스 플렉서스 시스템에서 버블이 점점점 커져서 이제 압력이 높아져 뇌척수의 순환을 막아서 이제 척수 조직에 경색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감압병의 증상은 대부분 첫 증상은 이제 물에서 출수를 하고 나서 이제 마치 발목이 따끔거리거나 뭐 양말이나 양털 양말을 신은 것처럼 다리에 감각이 없다. 그런데 점점점 상지로 진행하는 마비가 있어서 뭐 1시간 정도 후에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양쪽 다 걸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감압병의 주된 증상입니다. 뭐 특이적인 증상으로는 허리라든가 등 쪽이 굉장히 심하게 아프고 동시에 아픔과 동시에 마비가 같이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감압병의 증상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리가 마비되지 않았다. 혹은 다리가 따끔거리지 않는다. 내가 지금 다이빙 끝나고 무슨 증상이 있다. 그럼 다리가 어떠냐? 다리에 마비감이 없다. 그러면 감압병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안심하셔도 되고요. 모든 경우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랑도 뭐 유효기간이 있듯이 감압병도 인큐베이션 잠복 기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외래에서 보신다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이버들이 이제 서류에 도장 찍어 달라고 오는 경우가 많죠. 예, 즉 다이빙 적격성 검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뭐 갑자기 이제 응급실에서 이제 제가 탱크비도 별거 알바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제 정리하러 가야지 하는데 119가 갑자기 이제 젊은 남자를 데리고 오는데 본 사람들이 이제 아는 사람인 거예요. 바로 어저께 그 저쪽에 이제 섭섬에서 다이빙 할 때 같이 탱크를 알려줬던 모 샵 식구들인데 딱 보더니 강사님 뭐 가운을 입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탱크비 버는 중이다. 그래서 도대체 웬일이냐? 그러니까 어저께 보셨던 우리 샵의 그 마스터가 여기서 마스터라는 건 이제 샵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사람이죠. 어제 뭐 술 한잔 하고 운전대 잡다마자 술을 마셨으면 대리를 불러야지. 어쨌든 뭐 경련에서 119를 왔다.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제 경련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보고 나중에 이제 뭐 보호자 엄마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라서 통화를 해보니까 원래 어렸을 때부터 뭐 간질로 계속 약을 먹고 있고 이번에 이제 약이 다 떨어져서 약 맞으러 오는 중이었다. 그러냐 아침에 항공기 예약돼 있을 수 있으니까 이따 깨면은 이제 뭐 검사 같은 거 하지 말고 비행기 타고 와서 간질약 받아서 먹으면 괜찮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제 뇌전증 복용 사실을 숨기고 다이빙샵에서 일하는 거죠. 이게 좀 불합리적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뭐 그런 겁니다. 나는 소망한다 내게 금지된 것을. 다시 말하면 자기가 이제 뇌전증이라는 거 그 자체가 있다는 게 컴플렉스고 다이빙 같은 거는 못하니까 더더욱이 하고 싶어 있었던 그런 이제 철없는 이제 소년이었다.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이 다이빙을 했는데 물속에서 경련을 했으면 근데 또 뭐 원인 모르는 뭐 감압병 해가지고 뭐 뉴스에 나. 그래서 보통 의료 진술서라는 표현을 쓰고요. 저희 수준과학계에서는 다이빙 적합성 진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로는 요 명칭이고요. 보통 요런
서류를 하나 갖고 와서 여기 선생님 도장을 찍어주세요 하고 옵니다. 뭐 보면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내가 다 체크를 했으면 뭐 괜찮습니다 되어 있고요. 대부분 이제 적합성을 검증할 때, 문진할 때 필요한 내용은 이제 잠수의 목적과 그다음에 잠수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뭐 어느 경우에 뭐 잠수의 종류, 그리고 얼마나 자주 하느냐, 어떤 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연령은 40세 미만인 것이 좋습니다. 40살 이상. 40살 이상은 항상 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이빙하기 적절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뭐한 번도 사랑도 해본 적이 없다면 좀 큰 문제인데 갑자기 죽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리고 이제 보통 자필 서명을 대부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케이스도 그렇긴 하지만 특히 산업잠수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직업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못한다 그러면 뭐 돈이 끊기니까 다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 밖에 다른 과거력을 이제 물어보게 된다. 이 비교과적인 검사가 제일 중요하겠죠. 대부분 이제 능숙해서 잘하는 사람이 오긴 하지만 이제 앞형 여부가 가능한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 이런 있을 수 있습니다. 위장 관계가 제일 흔하고 또 금기나 부적합한 이유는 이제 복통이 생긴다고 하면은 뭐 감별도 어려울 뿐더러 이제 수중에서 중노동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포화 잠수하는 경우에는 뭐 18시간 정도 계속 물속에 있어야 되는데 위장관 문제가 있으면 좀 어렵죠. 그리고 이제 근검을 곱게 뭐 허리가 아프다, 뭐 당연히 뭐 이상 없지만 뭐 다 40세 미만에서 하는 거니까. 이합성 골개사가 이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미해군 잠수사에서는 2% 정도, 하지만 직업적으로 하면 거의 80% 정도 이와 같은 이제 골개사를 가지게 됩니다. 일본 해녀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서 서로 보고 결과가 상이하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는 뭐 연구된 건 없고요. 어쨌든 이러한 골개사는 증상 발현 이후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검사의 목적은 조기에 선별하는 데 있습니다. 장골 엑스레이는 이제 매년 찍어야 되고요. 특히 치료를 위한 가압시, 다시 말하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치료받았다면 당연히 골밀도 등을 확인하고 앞으로 3년 동안 계속 투시 관찰해야 됩니다. 단 한 번의 가압으로도 이런 그 병변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특히 극단적인 경우가 잠수함 탈출 훈련이죠. 잠수함 탈출 훈련을 한번 받았거나 탈출 훈련에서 한번 챔버에서 고압에서 치료 받았는데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이합성 골개사가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모든 게 그렇듯이 좀 빨리 검사, 좀 빨리 알려면 이제 핵의학 스캔을 해야 되고 MRI는 조금 더 빠르고 스캔 검사는 MRI를 하고, 어쨌든 그 장골 엑스레이는 이제 매년 찍어야 된다. 만약 정말 다이버가 와서 자기 건강에 대해서 적합성을 물어본다고 한다면. 그 밖에 뭐 골반 안전에 동반될 수가 있고, 신경계통은 모든 것이 다 신경계통과 심혈관 계통은 보다 금지라고 보면 될 수가 있고요. 정말로 다이버로 적합한지 보려면은 이러한 수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흡기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천식은 말할 것도 없이 공기를 가두는 모든 질환은 굉장히 치명적일 수가 있고, 가슴 사진이나 PFT 매년 검사입니다. 그리고 아래 수영 검사 같은 수영 검사랑 이런 운동 검사가 정말로 뭐 필요를 해서 검사를 뭐 하자고는 했는데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미해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압력 검사, 챔버에 넣어서 압력이 견딜 수 있는지, 그다음에 산소 내성 검사, 이제 산소를 30분간 호흡하면서 다른 증상이 없는 게 필수적이다. 그래서 다이빙 적성 검사는 뭐 잠수 환경과 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건강 장애 전체를 얘기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뭐 레저 잠수는 규제가 되지 않고 가장 흔하게 문의가 들어오는 천식은 별도적인 금기에 해당이 되고요. 영국의 뭐 부샥에서는 조절된 천식 환자들이 뭐 모여서 다이빙을 하니까 뭐 영국에 가서 하시라고 하면 될 것 같고, 뇌전증 환자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조절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하지 궤양이라든가 치료되지 않는 피부에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비브레의 원인이 되니까 사실 절대적인 금기인데 금기라고 생각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레저 잠수는 규제 안 되지만 군이나 상업회사의 자문을 받았을 때는 기준을 엄격하게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되겠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여러 관계자분께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은 이제 편두통으로 오인될 수 있고요. 그 초치료를 하는데 치료표 9번 45피트는 뭐 적절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점. 45피트는 never enough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폐압력 손상의 증상은 아무래도 아까 전형적인 예를 들어드렸지만 대부분 목소리가 쉬었다거나 목이 아프다거나 하는 이제 중격동 기종이 제일 흔하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다이빙 적성 검사에서는 이제 매년 적어도 엑스레이나 폐 기능은 매년 반복돼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아르스룬과 비타 브레비스라고 했죠. 뭐 예술에 대해서는 노코멘트 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인생은 짧다는 거죠. 아직까지 한 번도 사랑을 안 해보셨다면 40살 이상은 항상 급사할 수가 있으니까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